원숭이와 폐허. 김조숙. 온천을 건너 낙원이 보인다. 그들은 낙원 안을 한가롭게 논일고 있다. 어깨를 올리고 거들먹거리는 놈. 사타구니에 머리를 쳐박고 뒹구는 놈.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가 이쪽을 쳐다보는 그놈과 또 눈길이 마주친다. 씩. 놈이 웃었는가. 어느새 제 암컷 곁으로 내려가 벌렁 들어눕는다. 암컷은 무릎을 내어준 채 놈의 털을 정성스레 고르기 시작한다. 스가와라는 심장 저 안쪽으로부터 퍼져나오는 진동이 화끈한 열기가 되어 바지 앞섭을 부풀리는 양을 대책 없이 내려다본다. 젊고 싱싱한 피가 몸 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것만 같아 된 신음을 토해낸다. 그는 무거운 책으로 사타구니를 지그시 누른 채 휠체어 제어 장치를 풀어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여기는 시다가코 여행사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단체 여행 접수 마감은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관광은 장애인을 위해 특별 기획된 것으로서 당신을 환상의 세계로 모실 것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으로 전화기 안에 녹음돼 있었다. 낭랑하면서도 묘하게 교태를 띤 음색이었다. 말 중간중간에 여자가 내쉬는 숨소리는 스가와라를 직접 환상으로 이끌듯이 귓전을 간지럽혔다. 여러 번의 전화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마치 받을 사람이 없는 시간을 노리고 일부러 메모만 남기는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그는 번번이 느꼈다. 여행사로 확인을 해야지. 번호를 누르다가도 그냥 소화기를 내려놓곤 했다. 스가와라, 근사한 여행 코스가 있는데. 낙원의 원숭이들을 건너다 보며 창가에 앉아있는 그에게 요시무라가 말을 건넨 건 그 전화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다. 요시무라는 새삼스레 명함을 내밀고 창턱에 올라앉았다. 육손인 왼손은 한쪽 주머니에 찌른 채였다. 그는 스가와라와 같은 대학을 다녔고 학내 장애인 모임 회장이었다. 여행사 기획안을 짜는 게 내 아르바이트야. 이번 기획도 내 아니지. 한국 여자들 서비스 좋다고. 안내는 물론 황홀경까지 제공하지. 스가와라는 요시무라를 힐끗 쳐다보곤 들고 있던 종이컵으로 고개를 숙였다. 귓볼이 뜨거워졌다. 저기 좀 봐. 저것들 노는 것 좀 보라고. 무엇 때문에 원숭이들이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있는지 다 안다는 표정이었다. 다리 양쪽으론 지옥천이라 부르는 온천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붉은 김을 내뿜는 열천과 푸른 바닷빛의 해천이 당장이라도 산목숨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머리 꼭지 위에서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고스란히 맞으며 스가와라는 다리를 건너간다. 놈 주위엔 항상 서너 마리의 암컷이 배회하고 있었다. 애절한 눈빛을 놈에게 보내면서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그들 암컷을 번갈아 툭툭 건드려보는 놈의 이름은 빅터다. 세 무리로 나뉘어진 속에서도 첫 번째 무리의 대장이다. 건장한 두 팔과 다리로 땅을 버티고 선 놈은 이름에 걸맞는 웃음을 지을 줄 알았다. 놈은 암컷들에게 뿐만 아니라 울타리 건너 스가와라한테도 그런 웃음을 보냈다. 득의 만만한
휠체어에 말라붙은 두 다리를 비웃는 듯한 웃음. 증오심과 질투로 스가와라는 놈을 노려보지만 눈싸움도 잠시. 놈은 훌쩍 나무 위로 올라가 천연덕스레 이를 잡았다. 무엇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어 그는 바퀴 밑을 두리번거렸다. 도토리만한 돌멩이만 흩어져 있을 뿐이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다리 위에 얹어놓은 책 한 권을 집어 있는 힘껏 놈에게 던졌다. 책은 놈에게는커녕 나무 가까이도 못 미쳐 마른 먼지만 풀썩이며 떨어져 버린다. 놈의 눈이 순간 반짝하더니 푸르르 나무를 타고 내려왔다. 그리곤 그 책을 집어들어 후루룩 펼쳐보더니 다시 그에게 집어 던졌다. 책은 정확히 스가와라의 콧등에 맞고 무릎 위로 떨어졌다. 깍! 까으 까으. 놈이 뭐라 귀성을 지르자 한때의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나와 스가와라 앞으로 몰려들었다. 저마다 제 손을 물어뜯으며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스가와라는 급히 핸들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비릿한 냄새, 후둑 떨어지는 피가 공포심으로 벌어진 그의 입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살에 태양빛이 부딪혀 유리 조각처럼 빛났다. 스가와라는 찬 물수건으로 콧등을 누르고 거울을 살펴본다. 실핏줄이 붉어진 두 눈이 보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를 덮인 채 어지럽다. 퍼렇게 부어오른 콧등을 만져보다 그는 킬킬거렸다. 웃음은 온몸으로 퍼지지 못하고 입 귀를 실룩이다 잦아든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쓴 논문에 대해 토론하고 싶군요. 전화 주세요. 메이게스.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 엽서 한 장이 또 그에게 왔다. 메이게스. 그 이름의 엽서가 방문 앞에 와 있는 것이 10번째였다. 당신이 왜 그토록 멸망한 나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알고 싶어요. 사라져간 것. 사라져가는 것은 아름답거든요. 메이기스는 똑바로 스가와라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을 비키며 고개를 돌린 창밖엔 흰눈이 온천에 닿을 듯 말 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사라져간 백제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사라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백제가 아직 존재한다면 난 아마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스가와라의 눈앞에 또다시 그 폐허가 펼쳐졌다. 허허로운 벌판에 오갈 데 없는 듯 서 있는 탑. 책에 실린 옛 백제터의 그 사진은 살아있는 듯 마른 먼지바람을 훅 일으키곤 했다. 한동안 메이게스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니가 정종집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르게 잔을 비워내는 것은 움직임 없는 정물 같았다.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점점 커지는 것.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곰팡이처럼 생겨나서 이윽고 부풀어 다른 세계를 덮어버리는 것이요. 신흥국가에 대한 고찰. 그니가 쓴 논문의 제목이었다. 전설로 남아있는 것들을 난 경멸해요. 자연은 인간보다 위대하다며 버티다 멸망했다는 인디언이나 배를 타고 와 문화를 전했다는 백제, 그런 것들이요. 메이게스의 얼굴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촉촉하게 젖은 작은 입술로 멸망한 것들의 힘없음을 비웃고 있었다. 그니 주위에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내달리는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라져간 것이 적혀있는 역사의 장에선
늘 향수 같은 것이 느껴져요. 마치 거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생각이요. 역사 공부를 나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랬다. 그것이 꿈이든 환상이든 그는 부서져 버린 폐어더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싸우다 죽어 썩어지는 시체 위에 검은 포물선으로 날아다니는 까마귀 떼. 그 새들을 바라보다 무거운 눈을 감는 자신을 보았다. 지팡이를 짚고 넝마의 몸으로 무너진 도시를 걸어 나오다. 차마 떠나지 못해 뒤돌아보는 순간 석회석으로 굳어가는 자신을 보았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평화가 따뜻한 물처럼 그를 감쌌다. 불구답군요. 망설임 없이 그니가 내뱉었다. 스가와라는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불구를 불구라고 말하는 여자. 훤한 달빛 아래 벌거벗고 그 뽀얀 빛을 그대로 받고 서 있는 듯 했다. 부드러운 달빛이 아니었다. 번들거리는 요기로 벗은 몸을 활짝거리는 달빛이었다. 그는 그 달빛에 손을 담그고 미끄러져 들어가고 싶었다. 스가와라는 비트적비트적 다다미 위를 기다시피 나와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여자가 빈 주전자를 기울이다 벗겨진 뚜껑이 쨍그랑 술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다. 눈발은 굵었다. 머리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툭 꽂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목도리를 풀어헤친 채 옷깃으로 스며드는 눈발을 그대로 두었다. 작은 음식점들이 빨갛게 반짝이는 바가 하나하나 물러났다. 기념품 가게 앞에는 여행자들로 수선스럽고 샤미젠을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흘러나왔다. 스가와라는 벳부역 앞에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머무르는 순간 녹아 사라지는 눈을 바라보았다. 사라지는 듯하나 곧 다시 눈발로 내릴 물방울을 바라보았다. 바퀴로 굴러다녀도 나보다 늦었군요. 메이게스는 그의 침대 위에 편안하게 걸터 앉아 있었다. 술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자는 정물의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그러나 한 차례 바람에 흐트러진 후의 그림이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수건을 집어들고 스가와라 위에 앉은 눈을 먼지를 털듯 털어냈다. 나는 당신에게서 가끔 나를 보곤 했어요. 우린 이렇게 다른데 왜 항상 당신은 나를 잡아 끄는지 그걸 알지 않고선 당신도 규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남자는 여자의 팔목을 잡고 방 위로 쓰러뜨렸다. 성한 두 팔로 여자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달빛을 헤집었다. 달빛은 충만하여 커다란 산마저 삼킬 듯했다. 그러나 산이라도 삼킬 만한 듯한 그 달빛이 남자의 불덩이를 사그라들게 했다. 오, 이런. 그는 얼굴로 쏟아지는 불빛을 두 손으로 가렸다. 여자의 주먹이 날아왔다. 그래, 당신은 한낱 멸망을 꿈꾸는 불구일 뿐이야. 당신이 미쳐있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지. 그런 곳에 서면 남자 노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메이게스는 흐트러진 앞가슴을 찬찬히 여미고 남자의 몸을 타넘으며 성큼 걸어나갔다. 스가와라는 찬 물수건으로 콧등을 누르고 거울을 바라본다. 실핏줄이 붉어진 두 눈이 보인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를 덮은 채 어지럽다. 퍼렇게 부어오른 콧등을 만지다 그는 킬킬거렸다. 웃음은 온몸으로 퍼지지 못하고 입귀를 실룩이다 잦아든다. 메이게스로 인해 벙그러질 것 같은 봉우리가 툭
꺾여 입귀에 매달려 있었다. 여기는 시다가코 여행사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단체 여행 마감은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녹음 버튼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가 튀어나왔다. 스가와라는 숫자판을 재빠르게 눌렀다. 스가와라 히데요시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네. 낙원의 빅터보다 더 큰 원숭이 한 마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튀어나와 거울 안에서 희죽거리고 있었다. 닷지 노릇 10년에 별꼴을 다 보겠네. 언니, 아무리 내가 한물 갔어도 이럴 수 있어? 병신들 수청을 들겠냐고. 모이는 담배를 눌러 끄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기분 같아선 그냥 나가버리고 싶지만 눈을 찌뜨고 마담만 노려볼 뿐이다.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냐? 너 일본 애들 알잖아. 20대 애들도 재고 고르는 반에 30곡에 넘은 지가 반년이나 넘은 너 찍는 인간 있든? 그것도 생각해서 연결시켜줬더니 마담은 언성도 높이지 않고 따문따문 이어나간다. 팁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불쌍한 애들 도와준다 치고 한번 해봐. 너 요새 궁에서 여기저기 돈 끌어 다니는 거 내 다 알아. 방 안쪽을 차지하고 앉아 화투짝을 두드리는 축에 껴있던 정자도 거들고 나섰다. 언니 그저 더 늙기 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돈 좀 만진다 생각하지 뭘 그러우. 모이는 구겨지듯 의자에 앉아 껐던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인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19에 술집에 나와 앉아 30까지만 해도 마담만큼은 할 자신이 있었다. 20대 중반 일본인 현지차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두고 살 때만 해도 곧 요정 하나는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급전이 필요하대서 아파트까지 처분해 일본으로 송금할 때 역시 요 모양이 될 줄은 몰랐다. 내일 모레면 도착하니깐 늦어도 내일까진 전화해. 네가 정 싫다면 다른 애들 알아봐야지. 마담이 일어서는 모이 등을 투닥거렸다. 모이가 문을 채 닫기도 전에 카드놀이 하던 애들이 쫑알대는 게 들렸다. 저 언닌 자기가 아직 연계인 줄 아나 봐. 그러게 우리처럼 한창일 때 몸만 팔지 마음까지 바르랬나? 문을 되밀고 들어가 대거리를 할까나 하다 모이는 꾹 참고 돌아선다. 그래 마음까지 팔았지. 몸만 팔고 싶진 않았어. 남자가 불쌍하다. 모이는 대가 센 엄마한테 치이는 아버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낳아주고 밥상을 차리는 일이 그렇게 아버지를 노새처럼 부려먹어도 당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 엄마는 뼈대가 튼튼했다. 큰 엉덩이를 흔들며 걸을 때는 바람이 일었다. 크고 억실억실한 눈. 거무스름한 입엔 큰 점이 하나 박혀 있었다. 그게 복점이라고 입만 벌리면 자랑이었지만 모이는 엄마의 그 점을 가장 싫어했다. 그렇지 않아도 욕심 사나워 보이는 얼굴에 그 점은 한층 개걸스럽기만 했다. 아버지는 여릿여릿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두 눈은 그저 선량했다. 모이는 아버지만의 딸이고 싶었다. 엄마가 낳은 7 중에 둘째 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만의 딸이고 싶었다. 늘 배가 불러 있어서 그랬던가. 엄마는 항상 아버지 앞에 위세가 당당했다.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 밥상을 차려 부른 배를 더 채우고 허적대다만 찬 그릇을 그 상 위에 그대로 얹어 윗목에 밀어놓았다. 아버지는 구성진 가락을 읊조리며 돌아와 익은 술감내를 풍기며 먹는 듯 마는 듯 그 상을 물렸다.
사나하란 인간이 겉도 밥이라고 퍼먹나. 그러니 나와봤자 내리 딸년들 뿐이지. 계집 애들만 6이 쪼르르 누운 방. 제일 아랫목은 엄마 차지였다. 오른쪽엔 아직 젖을 빠는 막내, 왼쪽엔 일에 지쳐 곤히 잠든 아버지였다. 엄마는 드르렁 화랑코를 골다가도 어느새 허연 엉덩이를 들썩이며 아버지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들 하나만 더 놓지. 엉? 힘 좀 써보거라. 엉? 애들 깨겄네. 큰딸들 셋은 꼭 잠을 깨워놓고도 엄마는 거침이 없었다. 어쩌자고 아버지는 저런 엄마랑 결혼을 했을까? 모이는 알 수가 없었다. 12살 되던 해였다. 아버지가 무슨 배심으로 간존날 탄 돈을 갖고 사라진 적이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 엄마는 천지사방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래, 내 언젠가는 네가 이럴 줄 알았대이. 네가 분명히 그 가시나를 찾아 나선 기라. 업고 나갔던 젖먹이는 마루에 짐짝처럼 내팽개치고 엄마는 가슴을 쳤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순자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보소. 인자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 부르는 값소. 백녀시 같은 가시낙항 죽자 살자 안 했던겨. 엄마가 까스스한 고수머리를 뒤엉끌고 헛울음을 우는데 둘러선 누구도 안쓰러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결혼 앞둔 엄전한 총각을 꼬드겨 하룻밤 자놓고 나를 버리면 칵 죽어버리겠다고 포탈을 떨던 30년 전 점순이. 그게 엄마라는 걸. 인자 그만큼 살았으면 엄한 소리 좀 그만했사지. 강짜심한 엄마한테 대놓고는 못하고 누군가 슬그머니 돌아서며 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열흘 만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잠시 마실 나갔다 오는 사람처럼 들어섰다. 우습게도 아버지 손에 꾸덕꾸덕 말라가는 명태 한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명태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였다. 엄마는 우선 명태를 빼앗아 마루 위에 던져놓고 웃옷을 활활 벗었다. 언나 보자. 새끼들 줄줄이 다니라고 이 소저퉁이 마냥 늘어진 이기 안 보이나? 그래, 네 혼자 나가니 훨훨 좋더나? 남의 옆에 내둔 가시나 보듬어 보니 좋더나? 아버지는 쓰다 달다 말없이 장승처럼 서 있었다. 살쾡이처럼 달려들 듯하던 엄마는 땅바닥에 퍼지리고 앉아 진짜 눈물을 뚝뚝 떨구며 울었다. 인자 나더러 웃자란 말이고 어이? 이 많은 새끼들 강 웃지 살라고. 갈 테면은 진작 가시면 될 거 아이가. 아버지는 2배는 되는 엄마를 휘청거리며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도 놀라웠지만 갑자기 측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의 눈빛도 놀라웠다. 모이가 아플 때나 키우던 강아지가 다쳤을 때의 눈빛이었다. 모이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이 탁 풀리면서 맥이 빠져 퀭한 명태 눈만 쳐다보았다. 아버진 정말 집을 나가려 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진 집을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대신 모희가 17살에 그 집을 나왔다. 바깥 세상에도 엄마 같은 여자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닮은 남자는 많았다. 자식 때문인지 밥상 때문인지 노새처럼 일해 여자한테 바치는 남자는 많았다. 온순하게 제 할 몫을 하는 종마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길들여지지 않은 승냥이가 되고 싶어 콧두레를 푸륵거렸다. 종마도 아닌 노새도 아닌 승냥이가 되고 싶어서 말이다.
모이는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정글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팔게 한 이유였다. 셀 수도 없이 무수히 많은 남자들에게 그니는 그렇게 했다. 커다란 폴라타너스 잎이 갈빛으로 물들어 떨어지는 거리를 또각또각 걸으며 모이는 문득 자신의 젖가슴을 만져보았다. 아직은 누군가를 안을 만큼의 풍만함이 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공중전화를 찾았다. 언니, 나야. 언니 말대로 할게. 병신이면 어떠우? 모레 저녁 6시? 하얏트 호텔 커피숍. 그래. 어쨌든 남자를 만나기는 몇 달 만이다. 모이는 좌석 버스에 올라앉아 일어 회화책을 꺼내들고 외우기 시작한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찌와, 곤방와, 오마찌시 때오리마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때 마시때 처음 뵙겠습니다. 스가와라, 꼭 필요한 한국말은 외워두었겠지? 안녕. 한국 사람들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이렇게 말해. 점잖은 말은 아니지만 인사말은 이 정도면 되지. 요시무라는 인쇄한 종이 몇 장을 꺼내 스가와라 눈앞에 대고 흔들어 댄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궤도에 접어들자 그는 스가와라 옆으로 옮겨 앉았다. 얄팍하고 빨간 입술로 요시무라는 쉴 새 없이 짓거려 댄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이 통해야지. 아무리 보디랭귀지라지만 난 한국말 할 줄 알아. 스가와라는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뭐라고? 그럼 왜 여태 그런 얘기 안 했어? 한국이 처음이 아니군. 요것 봐라 하는 표정이다. 도리지를 치는 스가와라의 얼굴이 시뻘개진다. 그렇겠지? 이렇게 힘들게 떠나느니 고국 여자들 품에 안는 게 낫지. 하지만 스가와라, 나는 한국에 갈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어. 뭐랄까, 공무를 받으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을 정복하러 가는 것도 같고 어쨌든 기분은 최고야. 너는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도 그래서 떠났던가. 이 불구의 몸으론 내 나라 여자들에게 떳떳할 수 없어서 그런 기분으로 이 길에 오른 건가. 사라져서 더 아름다운 백제의 후손은 나 같은 불구라도 황송하게 여겨주리라 생각한 건 아닌지. 떠나오기 며칠 전부터 나를 긴 밤 내 잠 못 들게 했던 무거움이 이것이었던가. 30명이 한 팀이 되어 기생 관광을 떠나는 불구자들을 그는 둘러보았다. 달뜬 그들의 표정, 그러면서도 서로 눈길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한국 공항에 내리면 그들은 뿔뿔이 예정된 장소로 흩어질 것이다. 스가와라, 나는 옛날이 그리워. 난 옛날에 태어났으면 조선 여자들 줄줄이 실어다가 내 종으로 삼았을 거야. 현숙한 아내한텐 품위 지키고 종들에게 나 하고 싶은 짓 다 한다 이거지. 다찌가 뭐야? 우리말에 전미어 아냐. 어디에 따라 붙어야 말이 된다 이거지. 오죽하면 다찌겠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멀미가 날 지경이야. 스가와라는 정말 멀미가 날 것 같았다. 뱃속이 미식미식한 게 먹은 점심이 올라올 것 같았다. 여기 물 좀 주세요. 물을 들이키고 그는 눈을 감았다. 나 잠깐만 눈 붙일게. 이제 곧 도착할 텐데.
그러면서 요시무라는 잠자코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스가와라의 손등을 툭툭 쳤다. 스가와라, 이런 말 물어본다고 화내지 마. 여자랑 몇 번 잡았어? 그가 대답이 없자 요시무라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한국에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여자들이니까. 알겠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면 말할 짬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스가와라는 붉어진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그의 눈을 피해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다. 차라리 내리지 말고 다시 돌아갔으면. 일본에서부터 따라온 바다가 창 아래로 누워 있었다. 곧 벨트 착용의 신호가 울리고 비행기는 작은 나라를 향해 내렸다. 한국 여행사 측에서 나온 직원들이 스가와라를 하얏트 호텔 커피숍에 자리를 잡아주고 떠났다. 요시무라도 거기서 돌아갔다. 즐겁게 보내. 코끝을 찡긋거리며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스가와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찌 되든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 잘 가라며 웃었다. 얼마 만에 떠나와 보는 일본인가. 일본은커녕 쿠슈를 벗어나기도 3년 만이다. 그는 대학 2학년 때 이곳 서울에 왔다 갔다. 지금 떠나온 류의 여행이 아닌 유적 답사가 목적이었다. 망설이던 그를 설득한 건 친구였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차가 없인 서울 거리조차 다닐 수 없었다. 휠체어로 갈 만한 곳이 없었다. 사라진 백제의 유적을 답사하기는커녕 호텔 안에서 서울 밤거리만 내다보다 돌아간 게 다였다. 나중을 위해 그는 돌아가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번엔 렌터카를 빌려야겠다. 반짝 떠오른 생각에 그는 싱긋 웃었다. 글쎄, 이번 여행도 이 밤으로 끝날지 모르지. 다시 자조가 섞인다. 고멘 쿠다사이 스가와라상 데스까? 저 실례지만 스가와라 씨입니까? 여자가 스가와라 앞에 서 있었다. 하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 한층 낮게 말했다. 하지메 마시떼 와다쿠시와 모이 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모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느닷없이 스가와라의 입에서 한국말이 튀어나오자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았다. 일본에서 오신 거 맞으세요? 그니는 엉거주춤 의자에 앉아 의심스러운 빛으로 스가와라를 훑었다. 그는 여권을 꺼내 살며시 여자 앞에 밀었다. 몇 번이고 여권과 얼굴을 번갈아 보던 여자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핸드백을 옆자리에 내려 놓았다. 어쩜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이 나라를 좋아해서 배웠지요. 그가 빙긋 웃자 여자 역시 묘한 웃음을 흘렸다. 자, 그럼 식사부터 하시겠어요? 여자가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스가와라가 휠체어에 옮겨 앉는 것을 도왔다. 움직이는 건 제가 다 하니까 가는 길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보다는 쉽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죠. 참 고단하시면 그냥 방에서 시켜 드실래요? 얼굴 보자마자 방으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이 생각나 여자가 물었다. 아니에요. 식당에서 먹고 싶어요. 모이는 밥을 먹는 내내 남자의 단아한 이마며 맑아 보이는 얼굴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기생 관광이나 하러 돌아다닐 남자 같진 않았다. 펴고 걸을 수 없는 두 다리만 아니라면 어디 내놔도 괜찮은 생김새였다. 빼어나게 잘생기진 않았어도 귀티가 있었고 속 쌍꺼풀이 살짝 찐 눈매엔 아직 소년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왜 자꾸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니에요. 여자가 얼굴을 환하게 펴며 웃었다. 그러자 여자의 고운 치아가 드러나 훨씬 생동감 있게 보였다. 나이를 짐작할 순 없었지만 스가와라 자신보단 많아 보였다. 뱃붓 유곽에서 스치듯 만났던 여자들만큼 그녀는 야해 보이지 않았다. 낡은 듯하면서 어딘가 수줍음이 배어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직업인 여자에게 웬 쓸데없는 생각인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는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지 않겠느냐 물어왔다. 스가와라는 어쩔 도리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다. 아무 생각 없이 여자에게 맡기면 되겠지만 이제 겨우 2시간 전에 만난 여자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메이기스와 4년을 같은 과에서 보냈어도 자연스러울 수 없었던 자신이었다. 그렇다고 바에서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것도 우스웠다. 떠나오기를 결심할 때의 그 바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래요, 갑시다. 술잔을 털어놓고 그는 휠체어 잠금을 풀었다. 그놈을 생각하는 거다. 그놈, 원숭이 대장 빅터를. 스가와라는 낙원의 거만한 대장을 떠올리려 했었다. 연거푸 마신 술로 온몸의 열기만 홧홧했지. 좀채 놈은 가슴을 두드리며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먼저 샤워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어 거리에 걸고 속치맛 바람으로 그에게 물었다. 아 참, 혼자 못하시지? 제가 도와드릴게 먼저 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더 이따 하겠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산 게 몇 년인데요. 그는 손까지 휘휘 내저었다. 자신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여자에게 보인 것에 더 당황스러워하며 스가와라는 인터폰을 눌렀다. 5003호입니다. 위스키 한 병에 안주 갖다 주세요. 모이는 뒷덜미까지 빨개진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언제였던가 까마득히 오래전에 저런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첫사랑이었던가? 아니야, 더 오래전에. 따뜻한 물에 온몸을 적시며 모이는 그랬어. 가슴을 울려오는 북소리를 느낀다. 아버지였다. 단칸방에서 자식들이 잠든 후 몰아대는 엄마에게 가린 아버지의 모습이 저랬다. 쑥스러워하고 머뭇거리며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 애쓰던 모습. 승냥이처럼 날뛰지 못하고 주인의 눈치를 살피는 노새처럼 풀죽은 모습. 모이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남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한참을 더 누워 있었다. 남자들은 속성이 승냥일망정 누구나 처음엔 부끄러움을 원했다. 머리라도 썰어줄 듯 다독이는 몇 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원시로 돌아가는 것에도 어떤 절차가 있었다. 더군다나 다리를 못 쓰는 남자. 사실은 거기도 불구인지도 몰랐다. 마음은 있어도 몸이 움직여주지 않은 남자들을 모이는 덜어 만났다. 더 많이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만 그들도 곧 원시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몇 배로 넓은 정글을 원했다. 욕실 밖으로 그니가 나왔을 때 남자는 탁자에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어 있었다. 그새 위스키 한 병을 다 비워 남은 술은 한 모금이 될까 말까 했다. 어이없어 하며 그녀는 남은 술을 마셨다. 오늘 밤은 불로소독이구만. 빙긋이 웃곤 휠체어를 끌어 잠든 남자를 침대에 뉘었다. 나란히 누워 이불을 덮자 잠이 쉽게 찾아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아가씨, 아가씨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남자는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입을 틀어쥐고 있었다.
그니가 후다닥 일어나 바칠 것을 가져올 새 남자는 바닥 위에 꽥 토해냈다. 삭지 않은 저녁밥과 갈색 위스키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울컥울컥 빠져나왔다. 간신히 욕실까지 끌고 간 뒤에도 한동안을 그러다가 남자는 기진맥진 널브러졌다. 오물이 묻어 온통 더러워진 얼굴이 헬쓰겠다. 모희는 핏기가 가신 입술로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는 그가 측은해 토닥토닥 등을 두드렸다. 그리곤 말없이 젖어버린 웃옷부터 차근히 벗겼다. 엉덩이 밑에 수건을 깔아 욕조에 그를 기대게 하곤 따뜻한 물로 씻어내렸다. 그는 술기가 어느 만큼 거친 눈을 내리깔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비누 거품을 묻혀 가슴과 다리를 닦아낼 때 움찔하던 그는 순간 아이처럼 머리를 기대왔다. 모이는 젖은 속치마를 벗고 가슴 사이에 그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매끄러운 비누 거품이 모이의 가슴을 타고 그의 머리로, 그의 머리를 타고 그의 가슴으로, 그리고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의 산으로 흘러내렸다. 그니는 더욱 정성스레 그의 산을 매만지다 그의 위에 엎드렸다. 산은 우뚝우뚝 일어서 산맥마다 무서운 힘으로 용솟음 쳤다. 모이의 깊숙한 골짜기까지 들어찬 산은 아우성쳤다. 모이는 스가라와 함께 둥싯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구름 속엔 세찬 회오리바람이 있어 둘은 그곳에 빨려들어 우우 소리를 질렀다. 그 회오리바람이 가라앉고 어디선가 아지랭이가 피어나 온몸을 휘감아왔다. 모이는 두 눈을 가지런히 감은 채 웃음 짓고 있는 그니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다. 스가와라는 문득 잠이 깨어 모이를 바라본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얼굴을 만져본다. 26해 동안 한 번도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었다. 화장을 벗은 그니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지쳐 보이지만 푸근했다. 그는 팔을 내려 그니의 젖가슴에 얹었다. 편안하다. 이렇게 편안하다니. 스가와라는 그 가슴에 코를 묻고 어느새 깊은 잠으로 빠져든다. 일어나세요. 스가와라 씨, 그만 일어나요. 열려진 창문으로 파란 가을 하늘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눈이 부셔 찡긋거리다 침대 옆에 있는 그니를 바라보았다. 그니는 오래전부터 거기 앉아 그를 기다려온 사람 같았다. 스가와라는 손을 뻗어 그니의 손을 잡았다. 단 하룻밤 이 사람과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니는 햇살처럼 따사로운 눈빛으로 스가와라를 어루만졌다. 보세요. 벌써 아침 시켜놓았어요. 밥 먹고 어디든 가기로 해요.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일어서려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에 하하 웃곤 이불을 덮었었다. 그니는 꺼내놓은 옷을 입혀주었다. 우리 렌터카를 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백제가 있던 땅으로 가보고 싶어요. 백제요? 난 모이 씨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난 오래전부터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 그저 서 있고 싶어요. 느닷없이 백제라니. 모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부여라는 이름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었다. 부여가 백제의 도읍지라 했던가. 아마 그 땅은 당신 같을 거예요. 들려줄 말도 많고 품도 넓고요. 백제라는 사라진 나라가 아니라면 난 여기에 올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스가와라는 아이처럼 모이를 졸랐다.
일본에서 가져온 한국의 지도를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며 익산을 가리켰다.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의 눈은 맑고 뜨거웠다. 어떻게 기생관광 올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행이라면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모이는 어깃장을 놓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이런 결심 못했어요. 그저 3박 4일 호텔방에 빠져 있다 가려고 했죠. 난 당신과 특별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스가와라, 아무튼 참 이상한 남자예요. 남자는 다 승냥이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모히와 스가와라는 전북으로 달리고 있다. 운전석엔 모이가, 옆자리엔 달뜬 스가와라가 앉아있다. 추석을 앞둔 가을길은 아름답다. 색색을 떨쳐 입은 나무들이 산을 불사르듯 물들어 있었다. 스가와라의 행동을 이해할 순 없지만 모이도 즐거웠다. 그니가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먼 곳을 가는 것 같았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산과 바람의 냄새가 정갈해 그녀는 자꾸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어디서 배웠는지 가을 편지라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혹시 스가와라 집안에 한국 사람 있어요? 도대체 당신은 일본인 같지 않아요. 하나에서 10가지. 내가 여지껏 만난 일본인 중 변태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스가와라는 얼굴을 붉혔다. 모르죠. 내 먼 선조는 이 나라 사람이었을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이번이 기회일 거예요. 차는 이리시에서 익산군 금마면으로 접어들어 황등 쪽으로 가고 있었다. 지방도로를 타고 고개를 넘자 곧 미륵사지가 나왔다. 스가와라는 차에서 내려 발굴 조사를 하느라 파헤쳐진 흙더미를 바라보며 망연히 서 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그의 모습은 하늘을 이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땅속에서 꺼낸 기와장들이 성벽처럼 쌓여있는 곳에서 그는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다. 일하는 사람들이 젊은 스가와라와 중년의 모이를 힐끗거렸지만 스가와라는 혼자 먼 곳에 가 있었다. 그는 무엇을 보는 걸까? 모이는 그를 남겨둔 채 석탑이 서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횡댕그렁한 터에 오뚝 솟아있는 탑이 쓸쓸해 보여 모이는 버신양 탑 주위를 뱅뱅 돌았다.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진정 그에겐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을 때 스가와라는 헛간에 들어가 하루 종일 쓰러져 있었다. 어둠 속에 오래 앉아있자 천장이며 벽 귀퉁이마다에 가득 쳐진 거미줄이 눈에 들어왔다. 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거미가 움직일 때마다 떨어져 내리는 먼짓가루를 희미하게 비춰주었다. 아무도 모르게 거미줄에 먼짓가루가 헛간 바닥에 내려 쌓이듯 그래서 밖으로 나갈 일도 없이 거기 그렇게 묵혀 있듯이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다. 13살까지 피땀을 쏟으며 해온 물리치료가 선천성 불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다. 그날부터 스가와라의 눈엔 피어나는 꽃보다는 지는 꽃의 아름다움이 사무쳤다. 그의 귀엔 태어나는 아이 울음소리보다는 죽은 이를 장례 지내는 호곡이 더 또렷이 들려왔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크고 우렁찬 것들이 아니라 부드덕 날아오르는 새에게서 떨어져 나온 작은 깃털 같은 것이었다. 폐허 위에 서 있는 환상은 자라나는 스가와라와 늘 함께했다. 그가 사라진 것들, 사라지는 나라에 몰두한 것은
그의 마음 저 속에서부터 씨앗처럼 움터 함께 성장해 왔다. 일본은 사라짐을 모르는 나라였다. 먼 옛날 존재에 일본의 땅 위에까지 생사를 너끈히 감싸 안을 불상을 만든 백제에 스가와라는 빠져들었다. 그 이름은 이상한 마력으로 그를 끌고 다녔다. 단 한 번도 남자로서 여자를 품어보지 못한 그를 이 폐허는 언제부터 부르고 있었던가. 폐허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던 때부터였는지도 몰랐다. 형편없이 망가져버리고 싶었던 자신을 한 사내가 되고 나서야 오게 한 이곳의 부름은. 스가와라는 자신의 의지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이 땅의 주인이 멀고 먼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을 불안케 해 마침내는 사라짐의 폐허를 뚫고 우뚝 땅 위에 올라서 있는 저 기왓장의 이끼 낀 전설을 보고 만지게 한 것이다. 저기 걸어오는 저 여자는 어느 곳에서도 사라짐은 도처의 꽃으로 다시 피어오른다는 전설을 내게 주게 된 것이다. 서편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을 등지고 다가오는 여자를 향해 스가와라는 팔을 벌렸다. 등진 햇살 때문에 여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거기에 담긴 표정을 읽는다. 어젯밤 그를 깊이 사랑한 여자는 흩날리는 먼지 위에 내려앉아도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돋아내는 풍요로운 달빛으로 차있다. 달빛은 옛 성터의 주춧돌을 가만가만 딛고 온다. 모히는 다가와 눈물이 가득 담긴 스가와라를 보곤 눈을 동그랗게 떴다간 살며시 머리를 끌어안았다. 그는 여태껏 그니가 사랑해온 승냥이 같은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틀 밤 3일 낮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